방금 전 9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준의 역행적 선택론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통화 정책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선택이 주가와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9월 FOMC 회의도 끝이 났고요. 회의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역행적 선택 이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지내셨는지 먼저 인사부터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9월 FOMC의 피벗을 단행한다. 다만 0.25%포인트냐, 그다음에 0.5%포인트냐. 0.5%포인트 단행하면 주가는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9월 예측했고, 그다음에 0.25% 무게를 뒀습니다는 0.5% 단행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가질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상대로 주가는 비컷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3대 지수가 못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번 회의에는 굉장히 결정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8월 ISM 제조업소와 서비스업 지수가 서로 엇갈렸었고요. 고용지표도 실업률과 비농업 제조업 건수, 신규 차질과 서로 엇갈렸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표됐던 8월 CPI와 근원 CPI도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가장 선택하기 어려웠었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비컷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사실 시장에서 마켓 플레이어들이 여전히 한 85% 정도가 메이비 컷을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예상은 예상대로면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수능적 선택을 한다면 메이비 컷으로 내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역행적 선택해서 0.5%포인트를 가져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게임 세어리에서 역행적 선택이다 하는 표현은 언제 나왔냐면 2022년 3월 달에 그때도 금리를 0.25%포인트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는 시장에서 보면 물가가 워낙 치밀었기 때문에 0.5%포인트 B컷으로 단행하지 않겠냐. 그때는 금리 인상 0.25%포인트로 해서 시장이 역행한다 해서 역행적 선택 이론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모든가 그렇습니다. 페드 입장에서는 지표가 우리가 헛갈릴 때는 항상 체크 스윙 한 번 정도는 더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낙 세 가지 지표가 엇갈렸기 때문에 체크 스윙 한다면 피벗을 단행하더라도 베이비 컷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0.5% 단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비컷을 단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파월 회장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기도 했었죠. 우선 이번 회의에서 경제 전망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사실은 비컷을 단행했으면 경기 침체 문제 그만큼 심각한 거냐 바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우리도 이제 예상했습니다는 사실은 3월 새 경제 전망서부터 페드의 전망은 2.1%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2분기에 나왔던 성장률이 한 3%까지 끌어올리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2.1%도 이번에 셉을 통해서 저희들도 바로 추석 직전에 2.1% 내외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쪽도 전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망표 실제로 보면 2.1%에서 6월 점도표에서 2.0%에서 거의 0.1%포인트 성장률에서 하향 조정한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돌려서 점도표도 6월, 7월, 8월의 물가 안정 추세를 감안해 볼 때 9월 점도표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6월 점도표에서는 중립금리가 5.1%인데요. 이번에는 4.6% 정도 내지는 그 밑으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 추석 전에 바로 예측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점도표에서는 4.4%로 4.6%보다는 더 떨어졌죠. 그래서 5.1% 6월 점도표보다는 무려 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수치 나온 거 보면 페드 인사들이 저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3개월 전에 중립금리를 5.1%로 갔다가 3개월 만에 물가 안정 추세를 감안해 볼 때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석 전에 4.6% 정도 내지는 4.5% 예상도 사실은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예. 이번에 4.4%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페드 인사들의 오락가락했던 문제 이번에도 그대로 나왔다. 지금 김천 PD께서 점도표에 나와서 그 페드 인사들뿐만 요거는 점도표에는 보드 멤버들뿐만 아니라 페드 예. 인사들도 전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중간선이다 해서 옵티멀 컨트롤 룰에 중간선을 걷는다 해서 중립금리라는 최종 금리보다는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더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3개월 만에 중립금리가 0.7%포인트 떨어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후에 물가가 뭐 다시 인플레가 올라간다든가 예. 이런 쪽으로 하면 굉장히 두들겨 맞을 소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 문제가 없다면 이번 비컷을 단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재부각되고 있는 역행적 선택이론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 사실 경기 침체 문제가 없다면 예. 이렇게 비컷을 단행하겠습니까? 시장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상해드린 대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이 역행적 선택이론이 다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점은 2022년 3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능적 선택이론, 역행적 선택이론은 게임 세일에 나오는 건데요. 조지 에거로프 교수가 정립했습니다. 그러면 조지 에거로프 교수는 누구냐, 어느 분이냐 하면 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배우자, 남편 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닛 옐런도 유명하시지만 제닛 옐런은 노벨 경제학상을 타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에거로프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타서 게임 세일에서 보면 아주 저명하신 분인데요. 예. 사실상 복잡한 상황. 지금은 이제 뉴노멀이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 시대다, 초불확실성 시대다 할 때는 경제학에서 보면 경제학은 사실 희소한 자원을 선택하는 학문이거든요. 예. 풍부하면 경제학이 안 나오겠죠. 뭐 이렇게 홍영권께서 먹을 것이가 풍부하면 사실 경제학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원의 희소성 법칙으로 해서 가장 효율성 있게 선택하는 게 사실 경제학의 이론이거든요. 자막이 이제 남겨지겠습니다는 그러면 페드는 뭐냐? 페드는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한다.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성, 초불확실성 시장과 소통을 더 중시해야 우리가 정책에서 보면 아무리 중앙은행에서 시그널 준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의도대로 반응해야 페드의 그 경제정책 효과가 통화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과 소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경제지표가 서로 엇갈릴 때는 시장과 이렇게 성숙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시장과 같이 의견이 일치되는 성숙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수평적 과제에서 정부가 시그널 주도 통화정책의 시그널도 국민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반응해서 경제정책 효과가 바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매모호할 때는 시장과 자꾸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체크 스윙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달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4월 달에 물가가 올라갈 때 일시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예. 일시적이다. 그다음에 9월 달부터 2020년 9월부터 평균 물가제를 도입해서 물가를 오히려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2022년 3월 달에 뒤늦게 금리를 사실상 뭐 갤로핑 쪽으로 그냥 금리를 뭐 그때는 3단계까지 이렇게 올리긴 했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통화정책이란 선제성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에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예. 이번에 경제지표에서는 서로 아리까리한데 또 본인 자신도 파월 자신도 경기에 문제가 없다 하는데 왜 비컷을 단행했을까? 그럼 어떤 쪽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너무 2020년 3월 달에 물가를 키웠다. 예. 통화정책의 생명의 선제성을 잃었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이번에는 경기에도 문제가 없는데 또 물가를 잡혔느냐? 물가 완전히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물가 인플레 목표가 2%인데 지금 2.5%, 2.6%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야 될 길이 아직도 있거든요. 본인 자신도 라스트 마일 부지다고 본인 자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엊그제까지. 근데 비컷을 단행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선행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논리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의 선택에 시장의 예상에 역행적으로 선택해서 오히려 거꾸로 2020년 3월 달에 오히려 통화정책의 선제성을 잃은 거에 대한
어떤 면피성 차원에서 이게 이번에 단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 페드 인사들의 파월 의장도 간이 요만해졌다. 간이 굉장히 대범하지 못하고 요만해졌다 하는 이런 예. 표현들이 나온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역행적 선택 이론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과 향방에 관련해서 왜 중요한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이창용 총재도 분명히 이 문제를 좀 인식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10월 달에 금통위가 있으니까 이번에 B컷을 단행함에 따라서 사실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에 가장 늦은 국가의 하나입니다. 우리 예. 경제 그만큼 좋으냐? 그렇지 않은 걸 거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 페드의 9월 회의 전에도 우리가 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 임시회의도 얘기했습니다. 이 방송을 그렇죠. 통해서. 예.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피벗을 당하는 통화정책의 과도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통화정책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의 논리성에 시장의 오해를 불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출구 조작할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캘런더 데이트, 선스 베이스, 스레스홀드 이렇게 오리엔티드, 데이터 디펜더 다 이게 예. 통화 정책의 기준이 아리까를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역행적 선택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통화 정책은 어떻게 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물가 안정에 치중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시장의 오해를 경기 침체 문제 내지는 고용 시장의 침체 문제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B컷을 단행했으니까 예. 자, 지금은 경기 침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 시장이 되면서 B컷을 단행하면서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채권 시장도 더 이렇게 크게 부각됩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는 물가 실험증 간의 필립스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서 구인율과 실업률과 관계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페드의 통화 정책은 물가보다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양대 목표, 그중에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제외한다면 고용 문제를 더 중시하겠다. 고용 문제는 경기 후양 변수이기 때문에 경기 문제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통화 정책을 수정하겠다.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떠냐? 물가 안정 문제 뜨고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결과적으로면 이렇게 금리 인하에 가장 늦게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행적 선택을 계기로 해서 페드의 통화 정책의 방향이 이제는 경기 문제, 고용 문제 이런 쪽으로 간다. 예. 그럼 우리나라의 MZ세대 소상공인 이런 사회 굉장히 경기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빨리 그 임시회를 거쳐서라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미국도 B컷을 단행했는데 예. 이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월의 반란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연준으로서도 모험을 선택한 것인데요. 글쎄요, 증시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네, 파월과 페드는 그동안 미적미적했죠. 예. 2022년 3월 달에도 금리를 최고 늦게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에 보십시오. 페드 인사들도 뭐냐. 자, 피벗 얘기가 나온 지 2년 전서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통화정책은 선제성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 미팅 전에도 아직도 물가 안정 했던 사람들이 페드 인사들 아닙니까? 잭슨 미팅을 계기 위해서 파월이 뭐냐. 고용 문제 중시해서 피벗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8월 말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파월의 이번에 B컷은 시장의 예상에 역행했다 해서 Powell's Result라는 파월의 반란이라는 페드의 반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한번 이 비슷한 시각으로 이렇게 페드의 반란이 나온 시점이 2019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분명히 트럼프 정부 마지막 때 경기가 침체됐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피벗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확인해 준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금리를 내렸어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 문제는 없다. 또 실제로 셉에서 보면 2.0%, 페드의 잠재 성장률이 1.8%, 1.7%거든요. 너무 높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B컷을 단행했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2019년에 악몽이 나오는 거죠. 예. 자,
어떻습니까? 비커스 경기 침체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반영하는데요. 분명히 이렇습니다. 누님 말씀입니다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을 때, 경기 침체가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는 금리 인하는 보장성 금리 인하입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 예방적 차원에서의 보장성이다. 이 논리를 파월 의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증시에서는 호재입니다. 근데 왜 주가는 떨어졌느냐? 시장의 해석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2019년에 악몽이 있는데,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물가는 잡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기 침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닥칠 문제다. 이렇게 하면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종전에 취했을 때는 물가를 더 잡아야죠. 그렇죠. 지금 경기 침체 문제가 없다는데, 근데 비컷을 단행했어? 그러면 시장에서는 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악수가 드는 게 아니냐. 왜 악수가 드느냐? 경기 침체가 문제가 없을 때 비컷을 단행하면 사실상 뭐냐? 다시 물가가 재발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도 악수를 뒀는데 이번에도 악수를 두는 게 아니냐. 주가는 떨어지게 되죠. 채권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 악수가 되는 게 아니냐. 채권 시장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의심이 지금 곧바로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컷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오히려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예상보다 비컷을 단행했으면 정책 금리는 국채 금리는 확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김채연 PD께서 지금 발빠르게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 장기물 다 보여줬습니다.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2년물 비컷을 단행했는데 거꾸로 금리를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금리는 대폭 내려있죠. 10년물도 보겠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 시장의 반란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반란.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파월의 반란에 대비해서 페드의 반란, 시장의 역반란이다 이런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역반란이다. 이게 국채이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0.5%포인트 정책금리 단행했으면 최소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2년물, 단기물은 0.5%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2년물 단기금리가 2%포인트, 2bp 오르고 그다음에 장기물은 한 5bp 이상 오른 이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의 역반란이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시장은 어떠냐? 정책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예. 그다음에 시장금리, 채권금리는 보이는 금리입니다. 거꾸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했다고 보여졌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왜 채권금리가 저렇게 오르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인플레 잡히지 않았습니다. 비컷 0.5%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1980년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폴 볼커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올렸습니다. 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다시 대선에 의식해서 금리를 내렸던 것이 예. 그때도 금리를 냈던 것이 결국 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 다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국면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채권 시장 투자 입장에서는 자, 비컷을 단행했으면 채권을 매입해야죠. 예. 뭐 많은 사람이 위기 국채를 매입해야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졌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왜 채권을 버리겠습니까? 버려서 금리는 올라가겠습니까? 1980년대에 채권 시장에 채권 투자가들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시장의 역반란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관심이 모이는 게 달러 가치의 향방인데요. 달러 인덱스 100 그리고 원달러 환율 1,300원 밑으로 어떻게 떨어질 거로 보십니까? 네. 오늘 사실 김채연 PD께서 달러 인덱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를 이거는 이제 추세고요. 달러 인덱스를 보여주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3개월 말고요. 오늘 한번 수치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당일 수치로는 올랐었죠. 올랐습니다. 오늘, 예. 오늘 숫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나 비컷을 단행했으면 이 달러 인덱스는 100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비컷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금리입니다. 예.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올랐습니다. 왜 외환시장에서 이런 반란이 이렇게 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되지 못한 역행적으로 선택한 이분에 대한 반란이 다리게 됐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은 작년 10월 달러 스마일이 잘 적용되다가 이게 거꾸로 되돌아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번에 페드 회의가 직전까지 달러 인덱스는 100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이게 나왔습니다는 사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고 엔달러 환율도 아마 지금 142엔대로 이렇게 다시 올라갔을 겁니다. 예. 엔달러 환율도 같이 보여주시죠, 김천 PD님?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시장과 같이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에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엔달러 환율의 모습이 안 나오네요. 엔달러 환율이 거꾸로 올랐죠. 김태현 PD께서 발빠르게 오늘 굉장히 밤을 새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142엔대로 오고 갔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비컷을 달아가면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장의 행동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페드와 파월이 이 점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엔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인데요. 바로 내일 일본의 BOJ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가 동결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되는데요. 자, 일단 피벗을 단행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당장은 저런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 원달러 환율은 내년대 사업계획 환율할 때 1,300원 밑으로 떨어진다. 당장은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예. 마치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비컷이 당하면 1,300원 바로 붕괴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사실 바로 붕괴되지 않는다 해도 시간을 갖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1,300 밑에 1,200원대 환율도 내년에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장은 가지 않는다. 오늘 원달러, 엔달러 환율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달러에 그렇죠. 대해서가 그런 각도에서 한번 내년에 사업 계획을 잡으시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부동산 시장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어떻게 침체일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점이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됐었죠. 예. 왜냐하면 B컷을 단행했으니까. 워낙 그렇죠. 이 사실 R스타 금리, R더블스타 간의 금리가 괴리가 벌어져서 지금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자, 이번에 이제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B컷을 단행하는 게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R스타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R 더블스타 금리를 낮춘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시각도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R스타 금리를 낮춰서 R스타 더블스타 금리와 같이 좁혀지면 상업용 침체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추석 지전에도 지금 재택이라든가 하는 근무 환경 문제 때문에 살아나기 힘들다. 그런데 이번에 상업용해서 해외 투자한 증권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대목은 B컷을 단행했던 게 너무 자산시장 측면만 의식한 게 아니냐. 그러면 R스타 금리보다 R더블스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효율성은 더 떨어진다. 그렇죠. 이게 주가로 B컷을 단행했는데 떨어졌고 채권 시장은 금리가 올라갔었고 상업용 부동산은 더 침체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갖고 조정되게 되겠습니다는 이게 페드라든가 파월은 경우에 따라서는 악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이 점도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